약간 마무리하는 식으로 강연을 준비를 해봤는데 1년 동안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민 또 현 정부가 이민 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든가 어떤 정책이 있고 어떤 포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니면서 받은 느낌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기 이전에 일단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우리가 봐야죠. 제가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통계 자료인데,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현황, 이제 그 연도별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2023년이고요. 2024년이 당연히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보시면 뭐 추측하신 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거고, 거의 이제 200만 명을 넘었고, 그러니까 등록된 외국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제 거의 200만 명이 넘었고 앞으로는 계속 올라갈 거라는 예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연할 수 있고요. 장단기 체류 외국인도 보시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이라고 해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기 취업이라든가 유학생도 단기 카테고리 안에 속해 있어요. 나중에 또 유학생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코로나 때 약간 주춤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경향이고, 국적별로 보시면 당연히 1위는 중국, 조선족 더 많고, 또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치료하고 있고, 근데 여기 2019년 보면 딱 눈에 확 띄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기타라는 건데, 이게 이렇게 코로나 때 주춤했다가 지금 다시 그렇게 올라오는 얘기가 사실 비하인드가 되게 재미있어요. 예전에 이 기타 안을 자세하게 어떤 국적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아시아 출신자들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등등등. 근데 지금은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바뀌었어요. 50% 이상이 유럽이나 미국 출신자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러시아 출신이기도 하고, 또 러시아권 구소련권 국가들이 있잖아요.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 나라에서 온 출신자들도 역시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고 정말 올라가고 있고, 또 국적별로 보면 특별하게 또 모든 나라 중에서는 제일 많이 올라가는 국적자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에요. 정말 많이 오고 있고, 물론 그 이유가 또 따로 있고,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여러 조약이 있고 여러 협약이 있어서 쿼터제를 통해서 들어오는 노동자, 근로자들도 있고 관광객들도 있고 유학생들이 눈띄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런 숫자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유학생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9년을 넘었어요. 19년 수준은. 이거는 그 K-팝 영향이 당연히 있고, K-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여파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여기는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는 발급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시험을 보고 통과하면 자격증이 부여가 되는데, 올해는 받았습니다. 그 자격증을. 근데 거기는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는 비하인드가 재미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자격증이 부여되면 자동적으로 한국에 또는 해외에 있는 한국어 선생님이 풀이 따로 있대요.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 정부가 이 풀에서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세종학당이라든가 이런 한국어에 가르치는 기관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통계가 열려요. 만약에 그런 자격증을 받으면 이제 거의 월별로 들어오는 그런 통계 자료 같은 게 있는데, 거기는 보면 이렇게 유학생들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반대로 한국어 교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여러 나라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거의 끝났지만 현 정부가 자기 예산을 이제 처음에 했을 때 거의 해외 한국어의 전파 노력이라든가 세종학당 예산이라든가 확 다 삭감했어요. 거의 50% 이상 삭감했어요. 그래서 잘 나가는 세종어학당도 문 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게 러시아 모스크바 같은 게 이제 한국어의 코스를 제공해주는 기관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문 닫았어요. 예산이 안 돼가지고. 하지만 또 보면 한국어에 관심이 있거나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공급과 수요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더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약간 일본화 되고 있어요, 한국 상황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에서 워낙 항상 일본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일본어를 굉장히 많이 이제 좋아하기도 하고 또 공부하려고 굉장히 많이 일본어 학당 같은데 가서 거기 일본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일본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어의 어학당을 거의 1년, 2년 미리 예약하고 가야 돼요. 그만큼의 자리가 없고 일본어에 전문적으로 일본어의 교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한국이. 아직까지는 일본 수준은 아니지만 너무 예산이라든가 이런 무관심, 이쪽에 대한 무관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원래 문제가 없던 데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 인력. 전문 인력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우리 외국인 근로자 얘기를 말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뭐 2배가 아니지만 1.5배로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유일하게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던 한동훈, 지금은 시인은 전 대표가 이제 특히 구소련권 국가,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어떤 이유에서 모르겠지만 쿼터제를 확 늘린 적이 있어요. 원래는 뭐 10,000명, 20,000명이었던 쿼터제가 갑자기 막 50,000명, 60,000명 정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고, 지금은 와 있고 한국에 이제 여러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더 많을 거라는 평가가 당연히 굉장히 많죠. 결혼 이민자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늘어나고 있긴 해요. 뭐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 뭐 유학생이나 또는 어떤 이유든 간에 한국에 와서 뭐 인생은 모르잖아요. 뭐 사랑에 빠지고 뭐 또 인연을 맺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상은 이 숫자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그만큼 매년 한국에서 이런 다문화 과정에서 아이들이 생길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꾸준히 매년 많이.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우리가 이미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고, 그런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이미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숫자고요. 영주권자도 당연히 매년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영주권을 실제로 이제 신청해 본 사람들은 아는데 영주권 받기가 매년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왜요? 이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현 정부의 탓이 아니라 원래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국적에서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조건을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영주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지금은 여러 트랙이 있긴 한데 제일 많은 외국인들이 누리고 있는 트랙은 일반 영주인데, 우리나라의 CNI 2배의 연봉을 벌어야 이제 그 F5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GNI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4,600만 원이에요. 헐. 그러면 9,200만 원을 넘게 벌어야 대한민국의 F5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2024년에.
난민 신청. 뭐 2020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가 2023년에 확 늘었죠. 뭐 이것도 2022년부터 사실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것 국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동남아 아니면 중동이었다가 2022년과 2023년 보면 80% 이상이 러시아 국적자와 카자흐스탄 국적자들이에요. 80% 이상이 신청자의 80% 이상.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뭐 2022년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러시아에서 탈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대부분 사람들은 유럽 쪽으로 이제 이민 혹은 난민 같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대한민국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뉴스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뭐 인천공항에서 막 거의 뭐 몇 개월 동안 러시아 사람들이 막 그렇게 뭐 화장실에서 뭐 샤워도 하고 계속 못 나가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고요. 그래서 2020년 지금도 2023년 계속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는 줄 거라는 예상이 없어요. 전쟁이 끝나더라도 그 나라의 상황 자체가 뭐 경제 상황이나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탈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이게 겹치는 현상이 뭐냐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뜨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래 다 알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보다 아시아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 아시아에서 그나마 난민을 그래도 받아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뿐이에요. 뭐 중국이나 일본은 거의 제로이고 또 동남아 관련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유일하게 우리 여기 아시아라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가 잘 되고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 거의 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한국을 많이 바라보고 있죠. 또 이게 모든 외국인들이 아는 건데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10년대 초반부터 법무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처음에는 옵션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영주권이나 귀화를 하려면 이 프로그램을 다 듣고 시험을 보고 난다면 조금 더 좀 면접 면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추가 가산점이라든가 혜택을 준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의무화됐어요. 모든 외국인들이 무조건 들어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비자를 갱신할 때도 그렇고 비자의 등급 바꿀 때도 그렇고 뭐 영주를 신청했을 때도 그렇고 귀화를 신청했을 때도 무조건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다 듣고 통과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거의 스카이 대학교 수강 신청 수준으로 광클릭으로 바로 이제 수강을 하지 않으면 내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딱 이 신청이 열리는 하루에 몰리다 보니까 이게 수행하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서울에 몇십 개 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전국에 몇십 개밖에 안 되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막 대전 가서 들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화가 돼 있어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비상 상태가 아니지만 비상 계엄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이게 문제화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의무화를 해놓고 충분히 공급을 안 하는 제일 큰 이유인데 이게 나중에 훨씬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이 숫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1년 동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가 정책 포럼 여러 가지 원 테이블이라든가 라운드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문하다 보니까 느낀 게 정부나 법무부나 또 서울시장의 오세훈 시장 같은 사람들은 이제 나와서 항상 인사말은 하잖아요. 거의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위기다. 대한민국은 저출산에 들어갔고 고령화 사회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을 받아야 된다. 이게 사실은 기본부터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이민이라는 방법은 있긴 한데 자동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의식을 일단 정책을 만드는 사람 머릿속으로 심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저도 이제 한국에 20년 넘게 살다 보니까 느낀 게 크게 우리 두 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보수가 바라보는 의미는 되게 단순해요.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노동력이 부족하면 약간 우리보다 경제가 떨어지는 나라에서 일부 사람들을 불러와서 노동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시 본국으로 보내면 우리가 번창할 거다라는 사고방식이에요. 진보에서는 사실상 조금 아쉬운 소리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이민에 대한 그런 큰 관심을 갖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정책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약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근데 둘 다 단점인데 지금은 아무래도 보수 진영이다 보니까 되게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을 쿼터제를 통해서 근로자를 많이 부르자 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씨가 이제 많은 쿼터제를 올려서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데려왔어요. 근데 자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이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오면 우리가 저출산과 고령 문제가 풀릴 거다, 해결될 거다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왜냐? 그 사람들이 오잖아요. 말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는 비자가 2년, 3년, 4년짜리 비자예요. 갱신이 불가한 비자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돈 벌고 세금 내지만 어쨌든 항상 내가 여기는 외국인이고 언제는 무조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결혼하고 누가 아이를 낳겠어요? 이거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만약에 인생은 모르니까 여기는 현지인 여성들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나라에서 원래 가족을 들여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에 있으면서 자기와 똑같은 나라 혹은 똑같은 언어권에서 온 다른 파트너를 만나서 결혼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아이를 안 낳아요. 왜요? 대한민국은 아이가 무조건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사람이어야 국적이 돼요. 그 아이들에게. 외국인들에게 여기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귀화가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미국이나 아르헨티나처럼.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굳이 여기서 아이를 낳을 필요도 없고 아이를 낳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본국으로 돌아가서 여기는 돈 좀 벌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집 사고 아이를 키워야지 한국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은 안 해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비자예요. 갱신이 안 되거나 영주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기 열리지 않거나 아예 귀화가 막혀 있거나 그래서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해요. 이민과 해외 근로자를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저도 여기는 좀 이따 여기를 보여드리겠지만 아예 제가 이제 정의를 가져왔어요. 이민자는 누구야? 외국에서 영구적이거나 오랜 기간 살 의도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이주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 오랜 기간 살 의도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해외 근로자들은 다른 나라에 갈 때 그 나라에 살 의도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가서 돈 벌러 가는 거지. 이게 굉장히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어딘가에 다른 나라에 가서 그냥 잠시 1년, 2년, 3년, 5년이든 돈 벌고 다시 내 나라로, 우리나라로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마인드와
아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에 말 그대로 이민 간다는 사고는 달라요. 해외 근로자는 체류 국가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국내 사업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 말 그대로 자기 근로를 파는 사람이에요. 그 대가로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난민,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등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서 본국을 떠나 피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제가 여기서 해놓은 게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전혀 다른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이 모든 사람들을 딱 이렇게 해서 외국인이다, 외국인 대상 정책을 펼치자 라는 게 매우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민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기대하는 것과 해외 근로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기대하는 것과 난민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난민을 찾을 때 생각하는 거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묶어서 한 카테고리에 묶어서 이 사람 대상으로 하자 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체계적인 접근은 필요하다고 저는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웹사이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회사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항상 이렇게 페이지 위에 그 메뉴판이 있잖아요. 메뉴판이 항상 맨 왼쪽에 우리에 대해 회사 소개가 있잖아요. 회사 소개 누르면 항상 회사 비전, 회사 체계, 구조, 사장님의 인사말 있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민 정책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나라고 어떤 단계에 와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뭐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일단 정의를 해놔야 돼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모든 이민 시스템이 관리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을 관리.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너는 어떤 비자 등급, 너는 어떤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어느 비자 등급, 너는 만약에 비자를 갱신하려면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비자 갱신이 되고,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민 정책을 정말 바르게 정확하게 하려면 관리도 당연히 관리는 중요하지만 관리하기 이전에 사람들을 구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루트로 들어왔고, 그래서 만약에 들어와서 어떤 트랙을 통해 영주나 귀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그 트랙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사례로 예를 들고 싶은데, 그러니까 미국 이민 체계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전 개인적으로 미국 이민에 있어서 마음에 너무 든 게 뭐냐면 All applicants are presumed to be intended immigrants. 그러니까 모든 신청자는 관광 비자든 유학 비자든 무슨 비자든 간에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이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미국 법에 딱 박혀 있어요. 그게 왜 좋냐? 기본적으로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관리가 허술해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뭘 살고 있을지, 누구랑 만날지, 어떤 일을 벌어질지 우리가 100%의 아주 정확하게 운영이나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대학교에 입학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장에 가서 근로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등등등 각자 삶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게 일단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인 이민자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건을 제시해야 돼요. 자, 너는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의 국민이 되고 싶어? 그러면 이런 조건을 통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될 수 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은 미국에 왜 그렇게 이민 가고 싶겠어요?
뭐 미국이 경제적으로 강대국이기도 하고 뭐 미국 여권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것도 있지만 미국을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이민 시스템이 뭐 복잡하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크게 그 트랙이 보이거든요. 내가 와서 그린카드,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고 그 다음에 5년 후에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정말 미국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라는 트랙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내가 노력만 하면 충분히 뭐 돈을 벌고 법적으로 모든 세금을 내고 하면 충분히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국의 시민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희망 자체가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을 자석으로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미국에서 우리가 비슷한 개념을 빌렸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잠재적 이민자다. 뭐 들어와서 한국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다시 본국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관광객이든 유학생이든 근로자든 그건 상관없어요. 들어와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법대로 여기는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출국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관리를 할 필요도 없고 굳이 그 사람들이 집중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걸 내가 지금 들어오는 비자 등급보다 여기는 영주 혹은 귀화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러 조건을 내세워야 돼요. 한국말 어느 정도의 급여, 뭐 소득은 어느 정도의, 뭐 부동산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적응의 약간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회통합 프로그램 같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 시스템대로 너는 움직이고 모든 단계를 마치면 영주권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길을 열어주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걸 이게 나는 다 이해했어. 이것만 내가 밟고 이렇게 올라가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다. 라는 모든가의 그 막연한 그런 희망이 보이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설리고 그래서 이렇게 설레는 사람들이 우리의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민은 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원해? 우리가 일반 근로자를 원해? 아니면 우리가 유학생을 원해? 아니면 결혼이민자를 원해? 아니면 뭐 대학교 교수를 원해? 누구를 원하는지 일단 정해놓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귀화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뭐 소득, 한국말 수준 뭐 등등은 여러 가지 딱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민의 루트와 형식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모든 외국인들이 아는 건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면 담당 직원마다 다 제각각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비자 갱신하러 왔는데 A라는 직원에 갔어요. 그래서 A라는 직원이 여기서 지금 그러면 뭐 A라는 서류, B라는 서류, C라는 서류를 가져오시면 제가 갱신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알았어요. 가서 A라는 B라는 C라는 서류를 받고 다시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가 되니까 B라는 직원에 가잖아요. 그럼 B라는 직원이 제 문서를 보면서 이 서류를 왜 떼오셨어요? 다 필요 없는데? D라는 서류와 E라는 서류를 F라는 서류를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일주일 전에 이 A라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떼왔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건 안 가지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불신을 일으키고 확실한 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출입국 관리사무소 내부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왜냐하면 담당 직원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최대한 없애고 최대한 딱 투명한 틀을 만들어야 돼. 어떤 비자, 어떤 등급, 어떤 서류 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런 판단을 하는지 이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도 유익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고객인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되게 유리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요.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해결하려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 기여를 루트를 열어야 돼요.
처음에 막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그냥 뭐 어딘가에 안산에 있는 공장에 일하러 왔어요. 근데 일하다 보니까 한국이 괜찮아. 그리고 한국말을 막 배우기 시작했어. 야간 수업을 들으면서. 그럼 어느 정도의 막 뭐 토픽 뭐 3급까지 올라갔어.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또 막 이렇게 파트너를 만나서 결혼했어. 그리고 괜찮아. 난 여기 한국에 계속 살래. 라고 마음 먹었는데 한국 법대로는 안 돼. 왜냐하면 처음에 입국하는 그 등급이 너의 미래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해외 근로자로 입국했으면 영주나 귀화 루트를 옮기는 그런 과정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뭐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근데 너무 복잡하고 너무 번거롭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제가 수월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말을 다 배웠고 뭐 어느 정도의 한국 사회에 적응이 됐고 뭐 한국어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본 그 사람들의 조금 더 쉬운 루트를 제공해주고 이제 영주권이나 귀화 득을 열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언론을 통해 대중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 필요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은 보면 거의 대부분 외국인과 관련된 뉴스는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뉴스예요. 뭐 물론 특정한 나라를 짚고하는 뉴스도 뭐 조선족, 뭐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조선족을 딱 이렇게 짚고하는 뉴스가 많지만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세력이 자기 아젠다를 위해서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지금이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신 분, 또 역시 이제 뭐 중국 사람들은 뭐 건강보험을 굉장히 많이 악용한다. 뭐 우리나라들이 뭐 피땀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을 다 악용하고 뭐 우리의 돈을 다 가져간다. 막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어요. 실제로 건강보험공사에서 통계 자료를 보면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이 굉장한 흑자예요. 매우 큰 흑자예요. 왜냐? 이유가 되게 간단해요. 근로자들은 거의 대부분 20대 초반이나 20대 중반 남성들이에요. 그렇게 많이 아픈 나이가 아니에요. 다 와서 일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여기는 있는 동안 다 건강보험료를 내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는 다 내는데 병원에 거의 안 가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케이스 아닌 이상 뭐 산재에서 무슨 공장에서 뭐 사고가 났을 때 당연히 병원에 가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한국인처럼 이렇게 병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흑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걸 또 막 이렇게 왜곡해서 가짜 뉴스처럼 또 내보내고 여론을 형성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세력도 있고 그게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까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게 아니라고 계속 이제 대국민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또 뭐 저나 아니면 뭐 그 한국 방송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전 국민이 보이지 않은 곳곳에서도 여러 가지 외국 출신들이 뭐 귀화인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런데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과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례들이 있고 다 이렇게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개인적인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그런 방송을 보면 거의 대부분 뭐 이웃집 잘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이제 슬픈 얘기만 하고 있어요. 뭐 그는 뭐 초원에서 온 사람이고 그녀는 뭐 베트남에서 온 뭐 고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 그렇게 보면서 울 수 있는 그런 방송인데 그거 말고 이제 실제로 한국 사회에 여기저기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 추천 하나 드릴게요. 이제 한국말 번역이 나왔는데 여기 QR 스캔하시면 바로 교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독일에서 굉장히 이제 이민 관련된 많은 조사를 한 교수님이 쓴 책인데 대부분 여기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가 미국과 유럽 얘기예요. 근데 이 책 자체가 좀 이렇게 지루한 그런 책이 아니라
질문과 답식으로 이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제일 많은 오해를 푸는 책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민자가 많아지면 범죄율이 올라간다. 아니면 뭐 전 세계적으로 난민자들이 제일 많이 가는 게 유럽이다. 등이라든가 뭐 이민자들은 사회에 들어가서 다 게토를 만들어서 현지인들과 갈등을 많이 불러일으킨다라든가 뭐 등등등 우리가 이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관점들은 고정관념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보면 다 통계 자료를 사용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반박을 조곤조곤 하고 있는 그런 텍스트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본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제가 매우 많이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감사합니다.